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이제 막 돌이 지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사실 오롯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기보다는 저에게 벌어진 일들이 이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부정을 하며 지낸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 뱃속에서 10달을 품어 낳은 자식보다 제 현실이 더 긴박할 정도로 저에게 큰 일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사실 아이를 낳은 기쁨보다 더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아마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은 음식 장사를 하셨어요. 작은 백반집이었는데 그 탓인지 저는 어릴 때 소화비만을 겪기도 했죠. 그게 또 이유가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반찬들이 꼭 조금씩 남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절대 반찬 재활용 같은 건 안 하셨거든요. 손님상에 나갔던 반찬은 절대 다시 안 쓰고 새로 만든 반찬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남은 반찬들은 자연스럽게 전부 제 밥 반찬이 됐지요. 그 시절에 저는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반찬들을 보면 식탐이 절로 돋곤 했지요. 사실 우리 부모님은 엄청나게 크고 넓고 멋진 가게를 운영한 건 아니었어요. 허름하지만 나름 정이 있는 그런 가게였죠. 매일 저녁 9시 가게 문을 닫고 들어오신 부모님께서는 식탁 앞에 딱 나란히 앉으셔서 하루에 얼마를 벌었는지, 식자재 값으로 얼마나 나갔는지 하나씩 나열하셨어요. 이번 달에는 고등어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생선구이를 잠정 중단할까? 은근히 그거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갈비찜을 한정 판매로 하면 어때? 저는 그 옆에서 밥을 먹으며 두 분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니, 이렇게 힘들면 메뉴를 바꾸든가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요. 우리 부모님은 고집이 정말 강하셨어요. 반찬도 대량으로 만들어 파는 소스 업체들이 있고 식당에 납품하는 반조리 식자재들도 많았는데 그런 건 절대 안 쓰셨어요. 손맛이 있어야 손님이 오는 거야. 엄마가 그 말을 하면서 배추를 절이는 모습을 보면 진짜 장인 정신이 흘러넘치긴 했죠. 김치도 공장에서 주문해서 쓰면 아무도 모를 텐데 엄마는 꼭 절인 배추를 사다가 직접 양념을 만들어 김치를 담그셨어요. 당연히 기본 단가가 엄청 들죠. 저는 그런 걸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했어요.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쯤에도 우리 가게는 여전히 낡고 허름했고 손님은 많았지만 이상하게 남는 게 별로 없는 식당이었어요. 엄마, 아빠, 진짜 남는 장사를 제대로 하려면 약간의 꼼수도 필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손맛만 고집하면 힘들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 사람 입에 들어가는 건데 마음에 걸리는 건 안 하는 게 좋다. 두 분의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만 답답함을 삼켰어요. 저는 은근히 경영이라는 게 효율과 숫자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같은 자리에서 10년 동안 장사를 하셨는데 여전히 버는 돈이 간당간당하다는 건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느껴졌어요. 고집 부리지 말고 사서 써야 할 건 좀 사서 쓰면 안 돼요? 사온 건 맛이 없어. 엄마가 만든 게 제일 맛있지. 인건비 아끼려고 직원도 안 쓰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이 정도가 정말 장난 아니게 많았어요. 반찬만 해도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손이 가는 것들이었으니까요. 두 분은 직원도 없이 단둘이서 그 모든 걸 하시면서도 절대 힘들다고 티를 내지 않으셨어요. 문제는 저는 어느 날부터 엄마의 반찬이 그렇게 싫어졌어요.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반찬마다 부모님의 고생이 보이고 그 고생이 다 안쓰럽고 또 답답하게 느껴졌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저는 키 160cm에 몸무게 65kg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귀여운 통통이었다고 스스로 위안하지만 당시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죠. 그런데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갑자기 오기가 발동한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 생각 하나로 살을 정말 악착같이 빼서 겨우겨우 50kg까지 만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살은 전부 우리 엄마 손맛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엄마 반찬이 좋으면서도 싫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죠. 맛있는데 먹으면 살찔 텐데 이런 모순된 감정이 매일같이 휘몰아쳤어요. 어느 식당에 가도 우리 엄마 반찬을 따라오는 곳이 없었어요. 깍두기 하나, 미역줄기 볶음 하나에도 엄마 손맛이 있었죠. 근데 엄마랑 아빠는 꼭 좋은 재료를 골라다가 손수 다듬고 정성껏 만들고 또 다시 손님상에 내놓는 일을 반복했어요. 마치 좋은 재료를 쓰지 않으면 죄를 짓는 사람처럼 강박이라도 있는 것처럼 행동하셨죠. 그런데 20살이 되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 바보 같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사실 가장 대단한 마음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장사란 건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건데 우리 부모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손님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든든하게 먹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장사를 해오셨던 거죠.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점심엔 정신없이 손님을 맞고 저녁엔 가게 정리하고 그 모든 과정을 두 분이서만 해냈어요. 그리고 그렇게 번 푼돈을 아끼고 모아서 저를 대학까지 졸업시켜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진짜 내가 진짜 철없는 애였구나 하고 부끄러워졌어요. 어찌 보면 제가 철이 늦게 들어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야 부모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부모님 가게에 나가 일을 도왔어요. 가게는 늘 보던 그 모습 그대로였지만 제가 직접 일을 해보니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엄마가 새벽 5시에 일어나 절인 배추 박스를 들고 끙끙대는 모습, 아빠가 불판 위에 달궈진 팬을 쉼없이 흔들며 조리를 하는 모습, 손님이 많으면 아이고 정신없다 하면서도 누구보다 행복해하는 두 분,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짠하면서도 미안했어요. 한편으로 저는 제 상황 때문에 더 초조했어요. 사실 저는 좋은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었고 성적이나 스펙에 비해 꽤 높은 회사를 지망하고 있었거든요. 이력서만 내면 늘 광탈이었죠. 매일함에 불합격 안내만 차곡차곡 쌓여가니까 자존감이 바닥에 닿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취업 사이트에서 불합격 알림을 또 하나 받고 찬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쓴 것 같은 기분으로 주방에 서 있었어요. 왜 이번에 이력서 넣은 것도 잘 안 됐어? 뭐 그렇지. 내가 너무 눈이 높은 걸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라. 각자 자리가 있는 법이야. 천천히 도전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 넌 잘할 거야. 우리 딸이잖아. 어디 못 갈 데가 있어? 그 말이 웃기면서도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자식이 집에서 탱자 놀고 있으면 보통은 걱정하면서 눈치도 줄 법한데 우리 부모님은 그런 게 없었어요. 정말 믿고 기다려주는 느낌이었죠. 제가 의기소침한 얼굴로 대꾸도 못하고 있으면 엄마랑 아빠는 기분을 풀어주고 싶으셨는지 장난을 치기도 하셨어요. 아니면 뭐 나중에 취직 못하면 가게 물려받으면 되지 뭐. 그래, 나는 우리 딸이 끓여둔 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더라. 그 모습이 그렇게 따뜻하면서도 뭉클했어요. 남들은 부모님한테 엄청난 지원을 받거나 빽이 있는 집안에서 미리 자리 보장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렇다고 부족함도 없었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저를 믿어준다는 느낌이 너무 컸어요. 취업 준비하면서 불안할 때마다 부모님이 해준 말이 마음을 붙잡아 줬거든요. 사실 그런 것만 따지면 빽이 있는 집안보다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 가게에서 작은 일 하나하나를 도우면서 제 삶도 다시 정리해 나갔고, 비로소 먹고 사는 일이 어떤 건지, 사람의 정성이 어떤 가치를 갖는지,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해보기로 했어요. 요즘 취업은 가만히 이력서만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스펙이라는 걸 쌓아야 했고, 자소서도 맞춤형으로 써야 했고, 면접 준비는 또 따로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 그룹에 들어갔어요. 처음엔 다들 빡세게 준비하겠지? 라고 기대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달랐어요.
서로 정보 공유하고 면접 대비하고 문제 풀고 이게 메인인 게 아니라 뭔가 제밥에 더 관심 많은 분위기랄까요. 저희 스터디 끝나고 오늘 술 한잔? 받고 2차로 노래방 갈래요? 사람 많을수록 재밌는데. 이런 말이 스터디보다 더 활발했어요. 저는 속으로 아니 지금 연애하러 온 거야 취업하러 온 거야 하고 투덜거리면서도 겉으론 그냥 애써 웃고 있었죠. 그래도 정보만큼은 꽤 알차게 오갔기 때문에 저는 사적인 관계에는 눈길도 안 주고 정보만 쏙쏙 뽑아갔어요.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스타일이었죠. 그런데 저랑 비슷한 스타일의 사람이 딱 한 명 더 있었어요. 스터디 끝나자마자 가방 번쩍 들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사라지는 사람. 처음엔 그냥 말수 적은 사람인가 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 분위기가 저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용기 내서 먼저 말을 걸어봤어요. 보니까 다들 제밥에 관심 있어 하는 것 같던데 같이 안 어울리세요? 저는 그럴 시간이 없어서요. 공부하기도 바쁜데 놀 시간이 어딨어요. 그제야 알게 됐죠. 그는 취업 준비하면서도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회계사 준비가 얼마나 고된 일인지 빡빡한 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취업 준비와 병행이 가능한 건가 싶으면서 이 사람이 문득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공부 하나에만 매달려도 모자랄 것 같은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게 신기해서 물어보니까 집이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회계사 준비만 하고 싶은데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이라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딸린 식구가 많대요. 알고 보니 그는 사남매였어요. 누나 둘의 여동생이 하나 있었죠. 와, 사남매요? 어마어마한 대가족이네요. 네, 누나들이 둘이나 있는데 첫째 누나는 회사에 오래 못 다녀요. 늘 지겹다고 힘들다고 징징거리거든요. 자주 회사를 옮겨 다니고 둘째 누나는 시집가서 따로 살고 여동생도 아직 학생이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만 죽어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그동안 스터디에서 보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 성실했고 집중력이 좋았어요. 항상 제일 먼저 와서 공부하고 가장 조용히 자료 정리하고 끝나면 바로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회계사 준비하는 건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오히려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집안 상황 생각하면 그냥 취업이나 빨리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공부하다 보면 죄책감도 들어요. 그 말투가 너무 담담해서 더 슬퍼 보였어요. 저는 괜히 말을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죠. 본인의 꿈을 욕심이라고 말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취업 준비 하나로도 의기소침해져 있었는데 이 사람은 취업의 시험에 집안 부담까지 동시에 짊어지면서도 씩씩했으니까 대단해 보였어요. 그 순간부터였어요. 제가 처음으로 스터디에서 누군가에게 관심이 생긴 건요. 그냥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이렇게 담담할까?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제가 먼저 취업이 됐어요. 물론 기뻤죠. 근데 스터디 그룹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하고의 인연은 끊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락을 더 자주 하게 됐고 가끔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딱 봐도 데이트였죠. 근데 문제는 우리 둘 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계사 시험 준비 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러웠어요. 내가 방해되는 건 아니겠지. 혹시 나 때문에 공부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귀는 거 맞지? 이런 말을 차마 못했어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함께 밥 먹으면서도 괜히 시답잖은 얘기만 하다가 서로 눈치만 슬쩍 보는 그런 묘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뜬금없이 그 사람에게 문자가 왔어요. 나 취업했어요. 갑자기요? 아니, 회계사 공부하느라 바쁜 줄 알았는데 취업이요? 당신한테 당당해지고 싶어서요. 이제 정식으로 사귀고 싶어요. 와,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 서로 속마음 숨긴 채 빙빙 돌던 그 관계가 단 한 문장으로 정리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1년 동안 정말 무난하고 안정적이고 서로에게 기대는 그런 연애였어요. 결혼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둘 다 그래, 이 사람이라면 이라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댁이 꽤나 전통 있는 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니, 전통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냥 유교 사상이 뿌리 깊은 집안이었어요. 남편이 집안에서 기둥으로 여겨지는 분위기였고 아들은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 집안을 이끌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시모께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대뜸 말씀하셨어요. 며느리들 아이의 손맛을 좀 봐야겠는데? 같이 음식 좀 차리자꾸나. 솔직히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인사드리러 온 예비 며느리에게 요리를 시킨다니요. 그때라도 뒤돌아 나왔어야 했죠. 근데 그땐 제가 남편을 정말 많이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시댁 어르신들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네, 제가 도울게요. 하고 앞치마를 메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김치 부침개를 하고 나물 무치고 찌개 간을 보는데 시모가 제 솜씨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손이 아주 야무지네. 그래, 합격이다, 합격. 그 말이 그때는 그렇게 뿌듯했어요. 아, 나 인정받았구나. 순간 멍청하게도 그렇게 생각했죠. 지금 돌이켜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나 다름없었죠. 인사를 드리러 가서 요리를 한다고? 내가 왜 그랬지? 바로 그 자리에서 도망쳤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사랑에 눈이 멀었던 저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이후로 우리의 결혼 준비는 정말 물 흐르듯 진행됐어요. 예식장 정하고 스드메 정하고 소개받고 체크하고 양가 부모님도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결혼식 날엔 모두가 축복해주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결혼 후 우리는 너무나 흔하고 평범한 신혼부부의 모습으로 살게 됐죠. 아침에 서로 출근하고 저녁엔 같이 집에 와서 식사 준비하고 하루에 있었던 얘기들을 하면서 웃고 떠들고 TV 보다가 졸고 정말 아무 일도 없이 평범하고 조용하고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는 그런 일상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정말이지 너무 짧았고 저는 신혼의 달콤함이 그토록 빨리 끝날 줄은 몰랐죠. 결혼한 지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저는 시댁이라는 세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처절하게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니 도대체 뭔 제사가 그렇게 많은지 1년 동안 제사가 무려 12번이었어요. 그것도 일정이 참 기가 막혔어요. 3월에 한 번, 그러고 나면 일주일도 안 돼, 또 한 번, 7월에도 또 한 번, 그러고 나서 2주 뒤 또 한 번. 정말 달력만 봐도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어요. 아니, 제사가 무슨 월정액이야? 저 혼자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곤 했지요. 시댁에서는 남편이 3대 독자라는 이유로 또 손이 귀한 집안이라는 이유로 남편을 왕처럼 모셔야 한다고 했어요. 처음엔 웃기려고 하는 말인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진담이더라고요. 제사 준비할 때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사람 한 명이 할 수 있는 모든 집안일을 떠한다시피 했어요. 생선 손질하고 전 부치고 나물 데치고 탕 끓이고 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면 남편이 거실 소파에서 폰 보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저기 여보, 이거 좀만 도와주면 안 될까? 예,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니? 어디 남자를 주방에 보내? 혹시 너희 집에서도 그러는 거 아니지? 아유,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정말 말 그대로 저를 달달 볶았어요. 말뿐이게요? 가끔은 등짝을 후려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등짝이 얼얼한데도 아니에요 하고 고개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제사가 끝나고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는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미안하다고 본인도 노력하겠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말뿐이었어요. 처음에는 도와주는 척 하더니만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손을 놓더라고요. 나도 노력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있는 집안 행사라고 생각해주면 안 돼?
어머니가 전화를 자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매번 시댁 들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재서만 신경 좀 써주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힘들어? 한 달에 한 번 집을 갈아엎는 것처럼 상을 차리라니까 그렇지. 우리 엄마는 그걸 평생 해왔어. 도대체 저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저에게 성질을 부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제가 별말을 하지 않아도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성질을 버럭 부리는데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러나 싶기까지 했죠. 제가 뭘 잘못한 거냐고 물어보면 남편은 그제서야 화를 누그러뜨리며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했어요. 본인이 회계사가 되었으면 이런 고통도 없었을 텐데 너무 힘들다고 징징거렸죠. 사회생활이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냐만 남편은 회계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족 관계를 더 늘릴 수 있겠어요? 우리 부부 사이엔 아직 아이도 없었어요. 제가 조금 더 자리 잡고 안정되면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항상 말해왔거든요. 그래서 서두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계속 손주를 빨리 안 보여줄 거냐. 우리 집은 손이 귀한 집이니 얼른 임신을 하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월급 모으고 회사 적응하고 집안일도 하고 시댁 제사도 챙기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제가 왜 아이를 미루는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임신을 더 미룰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죠. 남편이 저랑 상의도 없이 갑자기 퇴사를 해버린 거예요.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퇴사를 했다고? 나랑 말도 안 하고? 도저히 회사에서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이 정도면 나도 버틸 만큼 버텼다고 생각해. 그럼 당장 어떻게 할 건데? 우리 벌이가 반토막이 나는 건데. 나 회계사 시험 다시 한번 준비하고 싶어. 당신이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아니,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갑자기? 그냥 공부한다고 해서 붙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회사를 왜 대책도 없이 그만둔 거야? 한번 해보니까 알겠더라.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면 놓치는 법이야.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시험에 집중해보고 싶은 거야.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그때 남편 나이가 30 중반이었거든요. 물론 나이가 문제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분명 부담되는 나이잖아요. 30 중반에 갑자기 다시 공부한다고 해서 젊을 때도 떨어졌던 시험을 붙을 수 있다고? 지금 당장 먹고 살 일은 현실도 좀 보자. 다른 사람들도 이 나이에 해서 합격해. 늦지 않았어. 나 아직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동자가 저절로 흔들렸어요. 이 사람 진짜 다시 하고 싶어서 퇴사를 한 건가? 그냥 도피성 퇴사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마음이 복잡해졌죠. 근데 더 웃긴 건 시댁에서 뜬금없이 손주 빨리 나라는 소리를 쏙 넣더니 이번에는 또 태도가 확 바뀐 거예요. 아이고, 취업은 급한 거 아니야. 우리 아들 회계사 되면 돈도 더 잘 벌고 안정도 될 거다. 임신은 나중에 해도 돼.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튀어나올 지경이었어요. 결혼 전에 남편이 시험 준비한다고 하면 생활비는 누가 대냐? 취직이나 해라 라면서 닥달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게요? 바로 이 시댁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생활비를 벌어오니까 우리 아들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줘.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하더라고요. 전 진짜 사기당한 기분이었어요. 내가 덜렁대고 멍청해서 속았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때 남편이 제 손을 꽉 붙잡으면서 말했어요. 나 진짜 이번에는 꼭 될 것 같아. 3년만, 딱 3년만 믿어줘. 나 꼭 호강시켜 줄게. 그 말이 또 참 묘하게 마음 약하게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간절하게 붙잡는데 제가 또 냉정하게 선을 긋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좋다고 속냄샘 치고 딱 3년만 믿어보겠다고 말을 했죠. 3년 안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정말 막노동이라도 뛰라고요. 남편은 고맙다고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시댁에도 아주 분명하게 선언했어요. 저 이제 외벌입니다.
남편 시험 준비도 제가 뒷바라지해야 하니까 아이는 절대 못 가져요. 요즘은 나이 먹어서 시험관 하면 애머리가 안 좋다던데. 과학적으로 근거도 없는 말이잖아요. 이가 돈을 안 벌어오는데 제가 육아휴직을 내면 되겠어요? 시부모님은 찍소리도 하지 못했고 저는 그렇게 남편의 공부 뒷바라지가 시작됐어요. 남편은 집에서 하루 종일 책에 파묻혀 있고 저는 외벌이의 가사까지 거의 다 했죠. 퇴근하고 집에 오면 불 켜진 공부방 문틈 사이로 남편이 문제집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걸 보면 또 미운 마음이 반, 안쓰러운 마음이 반이었죠. 우리 부모님은 저보다도 더 남편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특히 시험 공부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는 그 정신을 높이 산다고 응원을 해주셨죠. 물론 겉으로는 제가 고생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괜히 삐딱하게 구셨어요. 아이고, 결혼하고 나서 무슨 시험 준비를 하니. 진짜 대책 없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도리어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이며 장조림이며 반찬을 싸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찌릿했어요. 그렇게 저는 일하고 공부 뒷바라지하고 시댁 스트레스도 받고 몸과 마음을 갈아 넣는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딱 3년만 버티자. 그 약속 어기면 가만 안 둔다고요. 죽어라고 버틴 덕분일까요? 남편은 시험 준비 2년 차에 결국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진짜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수준이었죠. 시댁에서는 완전히 경사가 났다면서 난리가 났고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우리 아들이 드디어 해냈다고 역시 우리 집안의 기둥이라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좋았어요. 드디어 남편이 회계사가 되었구나. 이제 좀 안정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으니까요. 남편도 합격 발표가 난 날은 정말 사람이 달라 보였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꼭 안으면서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절대 못했어. 내가 아무 걱정 없이 공부만 할 수 있었던 건 다 당신 덕분이야. 다 당신이 노력을 열심히 한 덕분이지. 이제 회계사 됐으니까 내 걱정도 다 덜었다. 남편은 회계사가 되자마자 엄청 바빠졌어요. 일이라는 게 하늘에서 갑자기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업무를 적응해야 하니까 야근도 밥 먹듯이 하게 되었고 저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집안일 혼자 하고 저녁 혼자 먹는 날도 많아졌어요. 문제는 제사였어요. 이제 남편이 바쁘다 보니 제사 때 시댁에 혼자 가야 하는 날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남편이 옆에 있으니까 시어머니도 잔소리를 조금은 자제했거든요. 근데 혼자 가기 시작하니까 정말 대우가 달라지더라고요. 너희는 아이 계획은 도대체 언제 가질 거냐? 이제 우리 아들이 번듯한 회계사인데 빨리 손주를 안겨줄 생각을 해야지. 이가 일 때문에 바빠서 제사도 못 오는데 아이는 뭐 하늘의 별만 바라봐도 생기나요? 어휴, 속 터져. 검 같은 며느리라 어디 빠딱빠딱 애도 못 가지고. 그런 잔소리는 저에게 상처였죠. 그런데 우리 남편 이런 소리를 듣는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어느 날부터는 슬슬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댁에서도 남편이 저에게 대면대면하게 구니까 더 잔소리를 심하게 했죠. 남편이 회계사가 됐다는 이유로 오히려 제가 더 아래로 내려간 느낌이었어요. 제가 만든 제사 음식을 보면서도 트집을 잡기 시작했죠. 아이고, 우리 아들이 회계사였으면 이런 며느리가 어디 들어오기나 했겠니? 너는 운도 좋은 줄 알아라. 아니, 저 사람이 회계사였던 것도 아니고 시험 준비할 때 지원도 안 해주고 오히려 결혼 전에 취업하라고 등 떠민 건 누구예요? 제가 뒷바라지 해서 붙은 건데 그걸 마치 제가 득을 본 것처럼 말하니까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으니 남편에게 일러 바쳤죠. 어머님이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 피곤해. 오늘도 회사에서 장부로 일이 터져서 그냥 당신이 참고 넘어갈 순 없어? 우리 엄마가 그런 소리 하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 그 말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진짜 한 뼘씩 무너져 내렸어요.
나는 누구한테 기대야 하는 거지? 제 편이 없는 기분이었죠. 그러던 중 정말 믿기 어려운 겹경사가 찾아왔어요.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저는 30 후반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 임신은 거의 포기하고 있었어요. 시험관 시술을 알아보면서 병원도 돌아다니고 정부 지원도 잘 나오니 몸이 조금 고생하더라도 해보자. 그런 각오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진짜 너무 갑자기 자연 임신이 되어버렸죠. 그 소식을 듣고 저는 기쁘면서도 얼떨떨했고 동시에 겁도 났어요. 당연히 이 소식을 양가에 전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가졌다고? 아이고, 이런 경사가 어디 있냐. 그래, 아들이라니 딸이라니? 이제 6주 되는걸요. 심장 소리만 겨우 들었어요. 분명히 아들일 거다. 틀림없이 아들일 거야. 우리 아들이 한 방에 아들을 데려왔을 거라고. 아직 모르는 일이잖아요. 어머님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너도 지금부터 아들로 자라라고 기도해라. 너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해. 우리 집안 대가 끊겨서야 되겠니? 아들을 낳아야 한다. 제가 성별을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몸 조신하게 태교를 잘해야지. 아니, 성별을 제가 정한다면 제가 로또 번호도 정했겠죠.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요, 임신 초반부터 입덧이 너무 심해서 헛구역질만 해대고 하루 종일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어요. 입덧이라는 게 이런 건 줄 상상도 못했다니까요. 그나마 우리 엄마가 끓여주는 닭죽만은 겨우 먹을 수 있었어요. 엄마가 매일같이 닭을 손질해서 닭죽을 끓여 가져다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먹지 못한 반찬들을 보면서 속은 괜찮냐고 제 등을 쓸어주시는데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핑 돌곤 했어요. 그런데 시댁은요, 저를 안쓰럽게 여기기는커녕 제 선날이 되면 전화가 빗발쳤어요. 입덧 너 혼자 하냐? 핑계 댈 생각하지 말고 재산 준비 잘해라. 조상님들 노에서 아들 못 낳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어머님, 저 진짜 입덧이 너무 심해서 음식 냄새도 못 맡아요. 그럼 그 준비를 누가 하리? 내일 늦지 않게 와. 저는 구역질을 하면서도 시댁으로 끌려가듯 갔어요. 싱크대 앞에서 생선을 다듬다가도 우액, 반찬을 담다가도 우액. 시어머니는 제가 나약한 거라고 흉을 보셨죠. 남편은 여전히 방관자였어요. 입덧을 하는 마누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지 외근이 늦게 끝날 것 같다, 회식이다, 출장이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제사는 당연히 등한시했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생겼어요. 회계사일이 그렇다면서 이해를 하라는데 속이 많이 상했죠. 남들은 임신한 마누라가 딸기 먹고 싶다고 하면 한여름에도 딸기를 구해온다는데 우리 남편은 살만 디룩디룩 찌울 일 있냐고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혼자 식탁에 총총 앉아 닭죽을 조금씩 떠먹으며 나는 왜 혼자 임신한 사람 같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참 유난스럽게도 중기쯤 되면 입덧이 사라진다고 하던데 저는 만사까지도 입덧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도 휴직 기간이 맞지 않아서 출근을 했는데 얼마나 서럽던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만삭이 되었어요. 배는 점점 아래로 내려앉고 숨 쉬는 것도 어려워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태였죠. 출산을 얼마 앞둔 어느 날 달력을 보다가 중요한 제사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당연히 일정을 어떻게 할 거냐고 시어머니에게 예의상 전화를 드렸죠. 어머님, 이번 제사는 꽤 중요한 제사인데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 됐다. 만삭인데 뭘 온다고 그러니? 너는 산딸이니까 푹 쉬거라. 네? 저 쉬라고요? 너무 놀라서 다시 물어봤다니까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저를 부려먹던 사람이 갑자기 쉬라고요. 그 말이 너무 낯설어서 왠지 등골이 싸늘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상하다. 이 집안에서 이런 배려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분명히 시어머니는 저를 보면 잔소리를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이었어요. 정말 조금이라도 제가 쉬는 꼴을 못 보던 분이었고
입덧을 하든 토를 하든 만삭이든 상관없이 제사는 무조건 지내야 한다고 닥달하던 분이었죠. 더군다나 제가 딸을 가졌다는 걸 알았을 때는 아들도 못 낳는 년이 무슨 우리 집 며느리냐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진통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만 좀 불러있는 시점에 곧 산딸이니까 푹 쉬라고 한다고요? 이건 진짜 100% 미심쩍은 일이 있다고 고백하는 셈이었죠. 왜 여자의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날 딱 그 느낌이 왔어요. 내가 가면 안 되는 중요한 뭔가가 있구나. 도저히 그냥 배려로 해석할 상황이 아니었죠. 제가 마음속으로 온갖 추측을 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만삭이라고 일을 시킬 사람이 없으니 이번 제사는 음식을 사서 때우려는 건가? 아니면 제사를 아예 패스하고 가족끼리 어디 놀러라도 가려나? 이런 생각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왜냐면 제사를 지내는 건 우리 시댁 식구들끼리만 하는데 다른 친척들은 하나도 안 와요. 그나마 시누이들은 바쁘다고 매번 빠지기 일쑤였죠. 참석하는 사람은 시부모님, 남편, 그리고 저였어요. 그러니까 부려먹을 사람이라고는 사실상 저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없는 제사는 뭔가 계산이 안 맞는 거죠? 그동안 제사를 하나도 안 빠지고 했던 이유가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집안 대사라서가 아니라 그냥 저를 종처럼 부릴 수 있어서였구나. 그런 억울한 생각까지 들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임신을 하면 호르몬이 막 요동친다고 하잖아요. 원래라면 저는 제사를 안 가서 좋다고 춤이라도 췄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의심부터 확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심이 점점 더 커졌죠. 그럼 그동안도 제사 패스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근데 왜 굳이 나를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난리였던 거지? 마치 내가 없으면 제사가 성립이 안 되는 것처럼 구박하던 시어머니였는데 정작 내가 만삭이 되니까 이렇게 쿨하게 쉬라고. 아무리 봐도 뭔가 구린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가보자고요. 제사날 몰래 조용히. 여보, 근데 제사날 진짜 내가 안 가도 돼? 혹시 음식은 누가 해? 그냥 집에서 간단히 지낼 거래. 당신 만삭이라서 오지 말라고 하신 거야. 당신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초과해서 쉬어. 어머님이 드디어 내 생각을 해주시네. 고마워. 그럼 우리 집 가서 푹 쉬어야겠다. 남편에게는 신이 난다는 식으로 연기를 하고는 이를 갈았죠. 그래서 저는 그날 아무 말 없이 남편에게도 정확한 시간을 말하지 않은 채 직접 시댁으로 향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때까진 정말 몰랐죠. 제가 보게 될 광경이 제 인생을 뒤집어 엎을 만큼 충격적일 거라는 걸요. 제사 당일 저는 시어머니 말대로 친정에 간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친정 근처로 간 적도 없었어요. 그냥 근처 카페에 앉아서 시간을 질질 끌었죠. 일찍 가면 현장을 못 잡을 것 같아서요. 결정적인 장면이라는 건 항상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일부러 시간을 때우다가 딱 감이 오는 순간 시댁으로 향했어요. 배는 무겁고 속은 울렁거렸지만 이상하게 다리가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시댁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긴장을 했더라고요. 비밀번호가 띠리릭 하면서 풀리고 딱 문이 열리고 복도를 지나서 거실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완전히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진짜 말 그대로 심장이 훅 내려앉았어요. 거실 테이블에 차려진 음식이 제사 음식이 아니었거든요. 아니, 제사 느낌? 그런 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전, 산적, 과일, 갈비찜, 건나물 같은 우리가 매번 하던 그 뻔한 메뉴가 아니라 전골, 해물찜, 생선구이, 육회, 꽃게찜, 고급 스테이크까지 이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휘황찬란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제가 순간 너무 놀라서 말을 잃었어요. 아니, 제사상은커녕 격식 있는 만찬 자리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저를 보고 다들 딱 얼음이 되어 있었어요. 정말 정지 화면처럼 굳어 있었어요. 서로 눈치만 보고 숨도 못 쉬는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그때 제 시야에 가장 먼저 걸린 건 모르는 여자 하나였어요. 완전 초면인 여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식탁 정중앙에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항상 남편이 앉던 자리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 옆에 남편이 앉아 있는데 구도가 영 이상한 겁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쉬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 네가 왜 나타나냐? 아무래도 이상해서 왔죠.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저 음식들은 뭐고 저 여자는 누군데요? 제가 여자를 빤히 바라보는데 여자도 저를 빤히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뭔가 생각이라도 났다는 것처럼 손바닥을 마주쳐 짝소리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 다음 뱉은 말은 가관이었습니다. 어머, 그 결혼했다는 둘째 신우이시구나. 배가 만삭이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아기 옷이라도 사오는 건데. 뭐라고요? 제가 누구라고요? 아이고 여기에 왜 나타나서는. 너는 그냥 몸도 무거운데 방에 들어가 있어. 잠깐만요, 어머님. 밀지 마시고요. 여보, 이거 다 설명 안 해? 이게 다 뭐냐고? 제가 순간 소리를 꽥 질렀어요. 그 난리통에도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걸고 마치 내 존재를 지우기라도 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주 열이 받아서 여보 하고 부르자 순간 집안에 정적이 싸하게 흘렀어요. 저를 바라보고 있던 그 여자도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않고 말을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여보요? 여보라고 했어요? 예, 저 이 집 둘째 신우 아니고요. 며느리인데요. 지금 그 옆에 앉아있는 인간이 제 남편인데요. 도대체 누구세요, 그쪽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여자가 제 배를 한번 훑어보고 다음 순간 남편 얼굴을 쓱 쳐다보는데 그 표정이 진짜 가관이었어요. 당황, 분노, 충격, 배신, 별별 감정이 다 뒤섞여 있는 얼굴, 그리고 제가 방금 본 그 자리 배치, 딱 다시 보니까 너무 명확했어요. 남편은 그 여자 옆에 딱 붙어서 앉아 있고 시부모님은 양쪽 끝자리에서 흐뭇한 표정 지으려고 애쓰는 느낌. 첫째 시누이랑 막내 아가씨는 생맥주 광고 포스터처럼 웃고 있는 척하지만 눈은 이미 흔들흔들. 딱 봐도 남편이랑 그 여자가 부부인 것처럼 앉아 있는 모양새였어요. 저는 순간 피가 역류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숨을 쉬는데 폐에서 쇠 냄새가 올라오는 것처럼 뜨겁고 매캐했고 속이 부글부글했죠. 그때 그 여자가 제 배를 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지금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요. 제 옆에 이 인간이 진짜 그쪽 남편이라고요? 그 뱃속의 아이 아빠라고요? 맞다니까요. 결혼한 지 지금 벌써 몇 년 차인데 당신은 누군데 여기서 며느리 흉내를 내고 있어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유부남이었다고? 당신 나한테 집에 인사드리러 가져가더니 유부남이었다고? 그 순간 시댁 식구들 전체가 동시에 숨을 들이켰어요. 이 인간들 모조리 짜고 나와 저 여자를 속였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남편 옆에 떡하니 앉아있던 그 여자가 앞에 놓여있던 콩나물국 그릇을 그대로 남편 얼굴에 쳐붓는 거예요. 정말 한순간이었어요. 뭐 하는 거야? 놀란 남편이 벌떡 일어났는데 콩나물이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 있고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제가 만약 그 상황이 아니었으면 평생 기억에 남을 명장면으로 저장해두고 싶을 만큼 짜릿했어요. 그리고 그게 또 한여름이라 다행히 냉국이었거든요. 뜨거운 국이었으면 화상은 무조건이죠. 아니, 생각해보면 뜨거웠더라면 제 입장에서는 더 속이 시원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유부남이었어? 지금 장난해? 조강지처 뱃속에 애까지 있는데 그걸 숨기고 나한테 프로포즈 했던 거야? 미친 거 아니냐고. 저는 놀라서 입을 막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이 애가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게 다 오해다.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저한테 설명 좀 해보세요. 저는 오늘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유부남인 건 진짜 죽어도 몰랐어요. 이 사람 저랑 5개월간 연애하고 나이가 있으니 빨리 결혼하자고 꼬셨다고요. 프로포즈를 받았다고요? 기가 막혀. 곧 애가 태어날 건데 지금 이게 무슨... 저도 이 상황을 알았으면 거절했겠죠? 제가 그렇게 미친년은 아니라고요. 순간 제 배가 확 쪼그라들면서 진짜 통증이 훅 올라왔어요. 만삭에 받은 스트레스에 진짜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소리를 질렀어요. 니녀는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건 음식 만드는 것밖에 없으면서 회계사인 우리 아들이랑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다는 게 욕심 아니냐? 이 아가씨는 중소기업 운영하는 집 외동딸이고 네가 얼마나 든든한데 우리 아들 짝으론 이런 사람이 어울리지 너 같은 가진 거 없는 년이 이제 와서 뭘 어울린다고 설치는 거냐? 그게 지금 할 소리세요? 저랑 이혼한 것도 아니고 결혼 중이고 곧 애 아빠가 될 사람이 다른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와서 인사시켜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온 거잖아요. 그럼 남편은 매일 야근이다 회식이다 하면서 바람 피우느라 그랬던 거예요? 제가 악을 써대자 방 안 공기가 와장창 깨져내리는 것 같았어요. 첫째 시누이는 입술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막내 아가씨는 눈이 동그래져서 콩나물 붙은 남편 얼굴만 보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정적 속에서 술잔만 들고 멀뚱히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여자는 진짜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제 배와 남편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벙쪄 있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모른 그 여자도 피해자는 피해자죠. 근데 말이죠. 그렇게 악을 바락바락 지르던 와중에 갑자기 배가 확 땡겨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진짜 안에서 누가 제 배를 확 쥐어짜는 것처럼요. 숨이 턱 막히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얼굴이 확 창백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순간 이게 뭐지? 하고 놀라는데 그때 남편 놈이 제일 먼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보, 양수 터졌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집안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저는 배가 너무 아파서 정신이 아득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눈을 떴을 땐 병실이었어요. 천장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고 배는 정말 누가 칼로 쑤시는 것처럼 아프고 온몸이 시리고 춥고 입술은 바싹 말라있고 손끝까지 떨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제가 기절한 사이에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출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눈을 간신히 떴는데 남편놈 얼굴이 딱 보였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손을 덥석 잡고 흔들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병실에 계셨는데 이전 상황은 전혀 모르고 계신 듯 했어요. 알고 있다면 남편놈을 제 앞에서 치우셨겠죠. 엄마, 괜찮니? 갑자기 양수가 터지다니 네가 기절하는 바람에 수술했어. 몸에 힘주지 말래. 엄마, 이 새끼 바람 피웠어. 오늘 다른 여자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인사시켰어. 엄마, 뺨 한 대 때려줘. 아니 무슨 소리야. 마취가 덜 깼니? 뭔 헛소리를. 엄마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남편 놈을 바라보는데 남편 놈은 뒤에서 눈만 동그래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역겨웠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조용히 남편 앞으로 걸어가더니 딱 한마디 했어요. 지금 우리 딸이 한 말이 사실이야? 장서방 바람 피웠어? 남편놈이 입을 뻥긋도 못하고 머뭇거리기만 하니까 아버지가 그대로 남편놈 코를 주먹으로 쾅 하고 때려버리셨어요. 남편은 코피 줄줄 흐르면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참 못났더라고요. 질질 짜면서 진짜 잘못했어요. 잠깐 마귀가 씌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울먹거리는데 제가 그 말 듣고 더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이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으니까요. 그때 엄마가 남편놈 머리채를 확 잡아버렸어요. 진짜 이 미친놈이 바람을 피웠어? 마귀?
마귀가 네 손잡고 남의 딸을 속였니? 마귀가 네 다리 툭툭 쳐서 다른 여자 집에 데려왔냐? 아니 유부남이 무슨 결혼이야? 있는 대로 소리를 질러대며 남편 놈의 머리를 미친 듯이 흔들어댔죠. 딱 그 타이밍에 시댁 식구들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그 난장판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아니 어떤 집안이 병원 병실에서 사위놈 머리채 잡고 난리가 나 있겠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눈을 치켜뜨고 들어오면서 아이고 세상에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하고 소리치니까 우리 엄마가 더 크게 소리쳤죠. 어디 바람 피운 놈이 얼굴 들이미냐고? 그리고 그 순간 병실은 완전히 폭발했어요. 서로 머리채 잡고 소리 지르고 시누이는 울고 시아버지는 말리다가 밀려나고 진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였어요. 결국 시댁 식구들 전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시아버지부터 시어머니까지 줄줄이 무릎 꿇고 본인들이 죄인이라고 징징거렸죠. 근데 저는 그 순간에도 마음이 딱 굳었어요. 용서 절대 못해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 나가세요. 그래도 애는 보여줘야지. 손주 얼굴은 봐야 하지 않겠니? 애도 절대 못 보여줘요. 신생아실 앞에서 우리가 지키고 있을 거니까 그딴 소리 말아요. 여보, 나 진짜 잘못했어. 실수였어. 정말 잘못했어. 내가 미쳤나 봐. 그건 실수가 아니라 계획이었어. 만삭에 아내 두고 다른 여자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인사시키는 게 실수야?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이건 무조건 이혼이야. 제 말이 끝나자 병실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확실하게 정리됐으니까요. 이 결혼 끝이다. 남편 일이 병원에서까지 터지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 사람 결혼 사기로 고소했어요. 그 여자 입장에서는 혼인 빙자 사기, 말 그대로 결혼을 미끼로 한 사기였죠. 알고 보니 그 여자의 집에서는 남편 놈 말만 믿고 남편 명의로 집도 사주기로 했고 회계사 사무실도 차려주려고 이미 계약금까지 걸어둔 상태였어요. 그 여자 집안에서는 멀쩡한 딸을 갖고 장난친 것이라며 결혼식장도 잡기 전에 난리가 났다는데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여자도 큰 피해자였으니까요. 그리고 남편 놈은 이제 사기 사건까지 덮어씌워져서 회계사 자격 정지가 될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평생 붙잡고 싶어 했던 그 자격증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걸 알게 된 시댁 식구들은 그때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찾아와서 울고불고 난리를 부렸어요. 손주 생각해서라도 딱 한 번만 용서해다오. 우리 아들 인생 망하면 어쩌냐. 제발 한 번만. 저는 이혼소송 할 거고요. 위자료도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는 상간녀 소송도 걸 거예요. 상간녀 소송을 한다고 하자 그 여자 쪽에서는 당연히 당황했죠. 본인은 정말 몰랐다고 자기도 피해자라며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저에게 위로금을 주고 합의를 하자고 했어요. 처음엔 말이 되는 건가 싶었지만 대화를 들어보니 정말 그 여자도 속은 게 분명했어요. 남편 놈이 먼저 접근했대요. 우리 부모님이 당신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그리고 결혼 날짜 잡자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순간 혈압이 미친 듯이 치솟았죠. 저도 당신 원망할 이유는 없어요. 진짜 몰랐던 것 같으니까. 다만 제 입장도 있으니 위로금 3천 받고 끝낼게요. 대신 사기당한 건 꼭 보상 받으세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반면에 남편 놈은 사기 소송에 이혼 소송에 회계사 자격정지 위기에 몰리니까 거의 폐인이 되어 있었어요. 밤마다 전화를 걸어서 살려달라고 빌대요. 저는 정말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꼴도 보기 싫으니 전화도 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저는 변호사랑 바로 소송을 진행해서 양육권, 친권전부, 위자료, 양육비까지 싹 다 받아냈어요. 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니까 속이 한결 시원해지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딸이라도 자기네 핏줄 아니냐며 한 번만 보여달라고 난리를 쳤지만 제가 너무 강경하게 말해서 결국 포기했어요. 한 번은 우리 친정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부려서 경찰도 몇 번 부르기까지 했고요. 신고 한 번만 더 접수되면 접근 금지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 굳게 먹고 있어요. 딱 한 번만 더 오면 바로 접근 금지 신청할 거예요. 이제는 저도 제 딸도 지켜야 하니까요. 그렇게 정신없이 소송을 치르고 아기 돌이 지나는 동안 정말 숨 돌릴 틈이 없었어요. 우리 딸은 어느새 돌이 되었고 돌잔치는 아주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가족끼리 조촐하게 했어요. 작은 스튜디오에서 사진도 찍고 예쁜 드레스도 입히고 우리 딸도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 웃음 보는 순간 아, 그래. 내가 잘 버텼구나 싶었어요. 그 이후 남편 놈은 사기죄로 조사를 받으면서 회계사 자격은 정지 처분이 났고 다니던 회계법인에서도 바로 잘렸어요. 지금은 뭐 하느냐면 그 비싼 자격증 못 쓰니까 편의점 야간 알바, 대리운전 같은 걸 전전한다는 소문이 들려오더라고요. 지인들 말로는 술 퍼먹고 울다가 사람들한테 내 인생은 망했다고 징징거린다던데 그게 제 문제는 아니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체면국인 이후로 친척들 사이에서도 입방아에 오르고 동네 사람들도 손가락질해서 아예 조용히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들이 어디에 있든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제 앞에서만 사라지면 돼요. 저는 지금 우리 딸이랑 같이 잘 살고 있어요. 아직 마음이 100% 편안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날이 갈수록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제 인생을 지켜야 하고 제 딸을 지켜야 해요. 그게 전부고 그걸 위해서라면 뒤도 안 돌아볼 수 있어요. 이제는 정말 우리 둘만의 삶을 차근차근 잘 살아가려고 해요. 제 인생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